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 작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윤석열 체포영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속보가 떴습니다. 네네. 감옥에 계십니다, 지금. 네. 감옥에 있는데 체포영장이 나와야 되는. 그걸 또 내줘요, 또 법원이. 출석을 거부하니까요. 정말 아주. 아까 뭐라고 하셨죠? 들어오시기 전에. 후드로 패가지고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네. 날도 더운데 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끌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죠.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경제 전문 기자인 홍민철 기자와 조한무 기자가 같이 좀 브리핑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뉴스가 이제 계속 좀 정리돼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협상 결과 내용을 좀 종합해서 홍민철 기자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PD님 1번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5%였던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졌고요. 네. 10%포인트. 그리고 그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3,500억 달러에는 조선 분야만 특정한 게 1,500억 달러고요. 네. 나머지 이제 일반 산업, 첨단 산업 쪽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2,0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LNG나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매하겠다. 요런 패키지를 제안을 해서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이제 쌀, 쇠고기 등 일부 품목 보호를 유지한다. 원래 다들 이제 네.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그쵸. 이게 보호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걱정을 많이 했죠. 예,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품목별 관세들이 좀 최애국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실시하겠다. 이런 정도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협상 결과입니다. 네. 근데 정말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보면 일단은 쌀과 쇠고기를 지켰다는 것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흡족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바로 전에 또 일본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일본보다는 덜 호구일 수 있었나, 이걸 좀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과 비교를 해서 좀 어떤가요? 2번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에 일본, 미국이랑도 얘기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GDP 대비 몇 %를 투자 약속했냐, 이게 이제 가장 간략한 비교일 수 있을 텐데 네. 일본은 4조 달러가 넘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는 2배가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5,5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니까 한 13% 정도 되는 투자 약속을 한 거고요. 한국은 1.8조 달러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18% 정도 되는 GDP 대비로 투자 규모를 하면 좀 그렇고요. 관세율은 같습니다. 15%로. 근데 이제 외표에서 이게 대미 흑자 규모가 있어요. 네. 일본이 한 690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이 일본에 수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일본이 한 69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그 숫자가 한 660억 달러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조금 해서 흑자 규모가 큰 게 한국이긴 한 거죠. 또 많이 잘 판다, 잘 만든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보면 한국의 그 고질적인 문제라는 수출 주도,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냥 살짝 밑에서 나왔는데 일본은 좀 농산물 개방이 좀 확대가 됐어요. 물론 이제 절대 규모는 늘었는데 네. 그 는 방식이 이제 기존에 할당되어 있던 전 세계 수입 쿼터를 다른 나라를 좀 줄이고 미국을 늘리는 방식으로 쌀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참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좀 불명확한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하면 한국은 이제 농산물을 지켰고, 그리고 LNG는 이제 현물로 받는 방식.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이제 정혜림 아나운서가 좋아하시는 게 비교법을 하면
일본이 좀 더 후구?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뭐 노무라 증권 이런 보고서 보면은 좀 약간 양국이 워낙에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입장차가 크더라고요, 그쪽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을 남겨두고 양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전형적인 맞아. 딜 형사형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객관 비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결과 정리하면.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공개한 내용에서는 뭐 한국하고 뭐 농산물도 확대한다, 뭐 완전 개방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이랬던데 이거는 그러면 쌀과 소고기만 우리가 이제 지킨 거고 나머지 농산물은 좀 확대가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 관계에 있어서 네네. 농산물은 사실상 대부분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사실. 아 이미. 네. 네네네.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핵심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 보호가 남아 있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없는 것이고 아하.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실 설명도 약간 좀 뭉개고 간 측면이 있고 네네. 미국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게 있고 기자들도 계속 물어봤던 게 뭐 브리핑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정확히 뭐냐 그거 하면 김용범 실장이 이제 뭐 대통령이 그 썼으니까 뭐 정치인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관료들끼리의 주고받은 합의와 문서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뭉개고 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식 발표는 한국 정부와 트럼프의 그 전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은 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쌀과 소고기는 기존 그대로 지켰다 이런 거고요. 근데 트럼프가 올린 거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된 거예요? 그걸? 트럼프는 아무 얘기나 막 써요. 실제로 X에다가 정말 미친 글들도 막 올리거든요. 저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건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가 아니에요. 한국은 농산물이 완전 개방된다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은 완전 개방돼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한국은 모든 것들을 완전 개방.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미국은 원래 FTA를 체결한 나라예요. 관세가 원래 없는 완전 상호 완전 개방 국가였다가 갑자기 관세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단어별로 막 그 이제 트럼프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보려고 하지 마라. 정말 아무 글이나 막 쓰거든요. 트럼프가 그 언어에 약해요. 쓰는 언어에 그렇죠. 약하고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돼 숫자만. 숫자 부분은 우리랑 일치하니까. 개방 뭐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거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좀 있고. 근데 어떻게든 지금 이제 뭐 까내리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농산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방한다고 하는데 농민들 뭐 트랙터 몰고 안 나오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뭔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쟁점은 아니지만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이 발표됐을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굴욕적인 사진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협상을 핸들링 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 보도자료도 그렇고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막 하다가 막판에 이제 그 협상장에 자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쭉 뭐 조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개된 사진에 그것도 판넬로 만들었잖아요. 판넬로 일부러 그게 종이로 하면 사진이 좀 한 2m 정도 뒤에서 찍은 거라 앞에 있는 조그만 A4 용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판넬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제시한 금액을 400억 불, 이렇게 4천억 불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찍찍 긋고 5,500불로 쓰거든요. 그 써있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게 공개된 것도 되게 좀 꼬롬한데 그 수석 부비서실장인가? 이 사람이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진짜 짜증이 나고 개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스타일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한국은 그런 건 없었잖아요. 한국은 좀 이상한 게 있었죠. 뭐요? 당선된 지 2달 지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런 걸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전화 통화도 했으면서. 뭘까? 그러니까 너무 그것은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냐? 별로 없었을 거다. 왜? 자기는 X에서는 올린 적이 없으니까 올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또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축하한다고 했겠죠. 그때 축하한다고 안 했나? 서로 뭐 나는 총 맞았네, 너는 칼 맞았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농산물 뭐 이 단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뭐 썼을 수는 있겠는데 다 추측의 영역이죠. 근데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했던 건 뭐냐면 이 테이블에 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료들의 강료들의 그 합의에 이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면 트럼프 말은 믿고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협상을 맞아요. 이제 지휘했던 사람인데 뭐 그런 걸로 본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 삼기 위한 문제 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 맞다. 아까 방송 전에 그 곰곰이님의 총평을 제가 묻기로 했었는데 안 물어봐서. 나중에 물으셔도 돼요. 지금 물어보면 안 될까요? 뭐 저는 보면서 이제 걱정을 국민들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걸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지금의 이 협상은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 하에서 진행되는 거다. 네. 이것을 막지는 못했다.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누가 지금 전 세계 누가 미친놈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 미치광이 전략 속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모두가 그런 예상을 했듯이 이제 한국의 어떤 수출, 그러니까 한국의 공산품 수출, 그러니까 공업, 제조업 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농업이 희생돼 왔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협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이재명 정부가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요건 뭐 일본하고 EU하고 똑같으니까 괜찮고 투자 액수는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게 다 좋은데 저는 협상의 기조에서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농산물 개발 문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고 네. 그게 이제 정책실장 얘기로는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크게 요구한 게 이제 3가지 정도거든요. 하나는 쌀의 이제 수입량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쇠고기의 원령 문제, 그러니까 원령을 높이는 것, 이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 3번째 정도 이제 과체류 검역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과체류 검역 문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입량이나 뭐 원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한 게 없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대요. 우리 팀 안에서도 고성이 오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양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투자금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태도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협상의 결과를 보면 농업을 내주고 다른 것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늘 똑같은 태도가 뭐냐면 이것은 어느 정부나 그랬는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였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거예요. 농업을 지켰다. 네. 그거 무슨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쌀과 쇠고기는 사실 전략 산업입니다.
농업에서.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사실은 농업 자체가 굉장히 기반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쌀이고 농가 소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소고기인데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에 한국 농가가 무너질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뭐 실제 뭐 어느 정도로 확대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냐 뭐 쌀은 남아돌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정부가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관철시켜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협상을 해서 좀 괜찮은 전략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네. 그래야 좀 덜 맞는다. 맞아요. 2월 달에. 네. 서둘러야 그랬어요. 한다. 준비해야 한다. 최상목 한성. 네. 전 정부에서 뭐 우리가 먼저 할 거다. 맞아, 그래야 맞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잘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 일본이 테이블에 올라왔죠. 그리고 글로벌 호구를 잡혔죠. 15%에 합의했다고? 뻥 맞은 거죠. 얼마를 투자한다고? 뭐야? 쌀도 뭐 더 개방한다고? 한국도 안 하는 알래스카 LNG에다가 저 투자를 한다고? 쟤는 호구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이 했죠. EU가 했는데 15%였던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는 아닌데 이게 주요국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기준이 15%야? 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이 15%를 달성해내면 이것을 지켜내면 다른 데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세세하게 들어가면 자동차 관세가 한국은 제로고요. 일본은 약간 더 있어요. 원래. 유럽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 15%로 맞춰졌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면 한국이 손해인 건 맞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 12.5%로 할 거냐. 그러기에는 또 좀 미국이 그냥 좀 맞추라고 뭐 이랬을 거란 말이죠. 해주지 그랬죠. 12.5로. 진짜. 그 뭐 정의선 회장의 고민일 테니까 그전 국민이 걸다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되는 상황에서 그럼 15%가 될 것 같은데 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딜로 가져가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관심사였고 여기서 이제 그런 평가를 했죠. 이제 나중에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무슨 분석이라고 하더라? 일본의 그 대미 투자 펀드를 분석해서 예, 여기 예. 협상에- 그거를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구조적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본 다음에 우리 전략을 가지고 간 거죠. 네. 우리가 갑자기 협상 전에 뻥 띄운 게 조선업 투자하겠다를 한 거예요. 마스가라고. 그러니까 마가에다가 이제 사이에 이제 신먼트. 그죠. 쉽빌딩을 넣어가지고 쉽빌딩. 예.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너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1,500 빡.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하인드 얘기로 들어보면 한국이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다. 라고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정도. 그 정도로 좋다. 아니 더 오케이. 그냥 한국은 조선업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거죠. 미국의 조선업 진출을. 예. 근데 사실 지금은 만들어서 팔아요. 걔도 좋은데 이제 현지 생산 뭐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면서 나중에 협상을 하게 된 것을 10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웠고 거기에 중심적인 목표 15를 달성하고 그러니까 15에서 더 양보하지 않으면서 농업을 지키고 쟤네가 얘기하는 그놈의 투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역제안을 딱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런 협상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보고받았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네. 그 대통령실 대변인의 얘기잖아요. 그 새벽 2시간, 3시간 보고를 했다라고 하고 무슨 회의를 가기 전에 걸어가면서 문서를 봤다. 뭐 이런 온갖 그 미담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대통령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농업개방이라는 한국의 통상 역사에서 농업개방을 기본적으로 양보하는 이 흐름을 바꿔낸 꽤 중요한 협상이고 이것은 이후에도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트럼프한테 막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이거는 반드시 지키겠다 했던 것도 어쨌건 지켜내셨고 그리고 제안한 것도 어쨌건 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영리하게 잘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계속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바쁘신 분들은 이제 공공면선이 딱 들으고 이제 나가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쟁점들 가기 전에 강경훈 기자님이 아까 저랑 잠깐 얘기하면서 네네. 아니 우리도 관세 매기겠다 그러면 안 되냐? 협상할 때. 그쵸. 맞아. 그러면 안 돼? 이게 지금 15%로 잘 됐다고 얘기해야 되냐? 맞아. 그러니까 나는 25%에서 15% 줄었다 이런 표현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25% 원래 없던 건데. 그치. 0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25%를 관세를 매겼던 것처럼 왜 다 그렇게 쓰는 거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냐, 저는 우리가.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다들 약소고 컴플렉스에 찌들어가지고. 매체들도. 잘했다 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정도를 개길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뭐 중국? 중국 같은 나라는. 러시아 이런 데는. 브라질. 브라질. 그렇지, 브라질. 세더라. 나는 브라질 너무 멋있어요 지금. 룰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 정도 돼가지고 소를 이제 그만큼 키우고 있으면 별로 걱정이 없을 텐데 그죠. 뭐 브라질은 뭐 배째라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배를 째버릴 기세여가지고 배를 째면 이제 한국에서 그 자동차들이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적체되고 뭐 그런 거라 우리는 체질을 좀 바꾸면 그런 게 언젠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제 체질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외교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그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이게 수출 의존국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면도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푸시가 막 왔잖아요. 뭐 어떻게 됐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익셉터블 하다. 곧잘 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경훈 씨랑 그 얘기하면서 저 말이 맞긴 맞지. 사실 그 미친놈 몽둥이 얘기가 그럼 미친놈 몽둥이를 때려잡을 생각을 다 모여서 해야지. 근데 각자 잘 살겠다고 일본 먼저 엎드리고 그치. 이유가 일본 엎드리는 거 보고 고개는 좀 숙이고 사실 우리도 뭐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은 그렇게 막 정말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니, 관세 없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거야 당연히. 없는 게 제일 좋긴 하죠가 아니라 원래 없었으니까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러다가 이제 미친놈이 몽둥이가 우리한테 올까봐 그런 거잖아요. 딱 맞고. 진짜? 죄송합니다. 예. PD님 3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수입 개방을 막긴 막았는데 미국에서 뭘 또 해줬나? 미국에다가 뭘 해주게 된다?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수입 개방을 저지했으니까 그게 이제 공짜로 된 건 아닐 거잖아요. 뭘 더 그 협상 초기에 비해서 뭐가 더 바뀌었냐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대통령실 설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설명들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같이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1번은 이제 원래 1,000억 제시했었습니다. 한국이. 네. 뭐 한 2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1,000억 불이었는데 갑자기 2배로 뛰었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마스가 이게 1,500억 불이에요. 이게 그냥 갑자기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들이 또 많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2천억 불 이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미국에다가 생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270조거든요. 270조면은 거의 뭐 저기 해남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그게 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요 4번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떴나요? 네. 그 2천억 불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 투자냐? 미국에 돈이 다 들어가서 공장 짓고 막 도로 깔고 막 그런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설명이고요. 그 2천억 불 중에 대미 직접 투자,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 투자, 그거는 뭐 한 5% 미만? 한 자릿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펀드 개념으로 대통령실장은 설명을 했고요. 펀드에는 이제 설정 금액이라는 게 있죠. 이 펀드는 얼마짜리야. 근데 그 얼마짜리라는 게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펀드가. 모으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야고 하면 100억을 다 바로 출자하는 건 아닙니다. 이 100억이 들어갈 사업이 있겠죠. 네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캐피털 콜이라고 해서 실제 필요할 때 출자를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설정 금액. 2천억 불은 사실 그거에 가까운 개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 진행됐을 때 돈이 그때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보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출입은행이나 보험공사 이런 데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내가 100억 불을 수출해. 혹은 내가 100억 불을 뭐 아르헨티나에다가 투자하겠어. 라고 하면 100억 불을 투자해서 장사가 안 됐어. 네. 이걸 보증해 주겠어. 이건 아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갑자기 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2천억 불 안에 포함시켜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직접 투자는 미미하고 2번 그 직접 투자의 대상이 되는 펀드는 설정의 개념이지 실제 투입의 개념은 아니다. 3번 그 투입의 개념도 상당 부분은 보증의 개념이다. 이 보증의 개념이 약간 헷갈리실 텐데 꽤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금이 들어가면서 금리를 낮춰 금융비용을 좀 낮추는 것이 핵심인 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보증이거든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 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보증을 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보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보증 같은 데서 이제 보증 증서를 띄워오거나 그런 개념인 거죠. 그때 내가 이 보증에 들어가는 돈은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보증은 뭐 한 4억 정도를 받고 그 4억 정도의 보증을 받는 비용만 내는 거잖아요. 보증비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0.3에서 0.4% 정도거든요. 부동산 자꾸 부동산 얘기 나오는데 부동산에서는 개념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지만 보증 금액은 4억인 거죠. 이 거래가 뻑이 나도 4억은 보증해 줄게 라는 걸 보증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 기간이 4억인 거죠. 그런 개념의 금액이 2천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김영본 실장의 설명입니다. 아하.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죠.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 그 은행은 저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출을 해줘. 우리가 보증해 줄게. 요거를 한국 정부가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KB증권에서 이제 실제 분석을 한 결과는 175억 달러 정도가 한국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정도가 아니겠냐라고 벌써 전망이 나왔어요. 아하. 그러면 뭐 일본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거라고 지금 일본은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다. 진짜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이번에 아하. 얘기한 게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또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하고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얘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눈에 보면은 좀 약간 좀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금 흐름, 국제적인 투자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요런 정도의 국가가 보증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야 2천억 불이 야 우리 돈 270조가 거기로 다 들어간다고?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고 네네네. 다만 그 2천억은 이런 금융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네. 그 대통령실의 설명이고 어. 이건 뭐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 사실 미국이 이거 생으로 270조 달라 그러면 진짜 그냥 깡패지 뭐야. 원래 깡패인데 뭐. 뭐 깡패긴 한데 그거는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이런 거 없는 거죠 지금. 그것도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범 실장 말은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 그럼 어디다 투자할 건데가 있잖아요. 그게 합의가 아직 안 된 거죠. 아 이제 원래 거기서부터 반대죠. 시작해야 되는구나.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 무슨 일을 하는데 펀드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꾸로구나. 투자 설명서를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2천억이야. 다음은 어떡하지? 이제부터 해보자.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트럼프 얘기로는 내가 결정할 거다. 그렇지. 한국은 어디에다가 뭐 2차 전지를 공장을 세워줘. 그러면 자 트럼프가 저기다가 2차 전지를 지을 거래. LG가 우리가 투자할게. 라고 하면 그러면 LG가 주축이 돼서 이제 하겠지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을 그러니까 그걸 한국 정부가 보증해 주겠다는 거니까 멀고도 먼 얘기예요. 일단 이게 너무 많으면 트럼프가 어디에 뭘 해야 될지도 까먹을 수도 있어. 살살 우리는 살살 뭉개면서 그니까 최대한 늦춰. 그런 거 보면서 최대한 늦춰. 트럼프 이미 그러니까 끝날 이 때까지 돈이 먼저. 한국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쫙 뽑아가지고 다 갖다 준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또 뭐예요? 투자 시에 발생한 수익 90%를 미국이 갖고 가겠다. 이거 트럼프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막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앞선 일본과 미국의 그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팩트시트 화이트하우스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도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도 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매모호한 영역을 남겨두고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저는 이해가 돼요. 김용범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리테인이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리테인한다. 남겨둔다는 거잖아요. 이 남겨둔다는 게 사실은 한국어로 번역돼서 투자 시, 그러니까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마치 그 영업이익의 90%는 내가 먹겠어. 그걸 뭐 세금으로 때리든 아니면 어떤 무슨 명목으로 뜯어가겠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거는 진짜 영업이익의 90%를 떼간다는 건 진짜 정말 깡패인 거잖아요. 이게 뭐야 사채업자보다 더 심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자기네가 투자하라고 때려잡고 영업이익은 우리한테 또 내놓으라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건 정말 사채업자도 더 심한. 조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폭인 실제로 이러면 조폭인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런 건 아니고 영업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 내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 는 거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비율을 90%까지 올리려면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돈 벌어갖고 내가 잘 살라고 가져가 본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런티가 있어야겠죠. 이 사업을 미국 정부가 너네가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다 사줄게 라는 정도의 개런티가 있으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고 그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도 영업이익을 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다 재투자하세요 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선 90%는 우리 거. 너무 다르잖아요 양쪽이. 그러니까 자국에서 스스로 좀 홍보하는 용으로 이렇게 좀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깜짝 놀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는 상대국과 관세 협상 혹은 무엇이든 협상을 했는데 비망록에 우리가 적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 처음 봐. 그런 거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우리 정부에서 비망록 얘기를 그것도 대통령 했죠. 정책 실장이에요. 그것도 있어 보이게 얘기한 거지. 수첩에 적지 못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난 우리는 수첩에 뭐뭘 적었고, 걔네는 그건 적지 말아달라고 한 게 있다. 아니 문서에 네. 문서에 적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비망록으로 담보해뒀다. 이런 설명을. 그러니까 수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개하는 문서에는 적지 말아달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약속은 하겠는데 국민들한테 자국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자기들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만약에 제가 미국이면 이놈들 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모호한 지점을 양쪽이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쪽에서 애매모호한 거를 나는 녹음해놨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걸 녹음해놓지 다 양쪽 다 녹음해놓는데 그걸 기자들 앞에서 얘기 이거 처음 봐요. 아무튼 이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좀 자신만만해 보였어.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이 비망록인 이후 전에 그 펀드 때도 나왔는데 거기에도 우리의 의사를 미국이 확실히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망록 형식으로 남겨놨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90% 테이크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구매 보증을 해라. 그 부분을 또 비망록에 남겨놨다. 뭐 두 개를 다 얘기를 하고 한 30분 정도 되는 전체 브리핑에서 비망록이 한 5번 정도 나와. 이 정도면은 거의 미국 싸다기를 때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약간 미국한테 우리 수첩에 다 있으니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말 바꾸지 마. 대통령이 허가 안 하면 정치적인 이런 말 못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괜찮다. 이 정도까지는 백그라운드에서 얘기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양해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 제가 외교는 잘 몰라요. 미국에도 비망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서로 간에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제 재투자냐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구매 보증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구매 보증을 미국 정부 하기로 한 것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수첩에 적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재투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재투자라고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메모돼 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 펀드의 구조나 이런 것들까지 아무런 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메모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줄 것이고 미국 정부는 그렇게 투자됐을 때 구매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90%영업이익의 90%는 이 펀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것들이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고 문서에는 안 담았지만 서로 메모해 둔 상태. 그럼 서로 이제 다시 만났을 때 90% 우리가 재투자 하는데 너네 그러니까 뭐 지급 보증을 해줄 거야? 아니면 구매 보증을 해줄 거야? 데다가 돈 쓰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구매 보증 하는 거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메모돼 있잖아. 뭐야 구현철이야 이번에 구현철 쪽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메모돼 있잖아. 우리 메모돼 있잖아. 니네 봤잖아. 메모하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그 90%에 대해서 뭐 그런 의미고 그러면 니네 대출 보증 하기로 했잖아. 한다니까 2,000원. 그리고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 거죠. 그걸 슬쩍 흘렸고 사실은 어느 분야인지도 슬쩍 흘렸어요. 뭐 어떤 것도. 그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원자력, 2차 전지 등으로 이제 흘린 거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도 어쨌든 이 미치광이니까 민주당 정부가 하지 않았던 원자력도 막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안 지으면 되는 거니까 한국은 우리가 지어줄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한된 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그 리스트들을 슬쩍 흘린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수첩에는 여러 가지가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성과는 사실은 대통령이 농산물 수입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저지했다. 근데 그게 공짜로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이 2천억 불에 대한 뭐 어떤 성격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90% 거기에 제기된 내용 요 두 가지를 살펴본 거고요. 네. 지금 서브 쟁점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사실 제가 이거 되게 궁금했던 건데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 발표한 건 지금 여기에 금액이 포함된 건 아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김용범 그 실장이 브리핑을 쭉 이끌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산업비서관을 부릅니다. 그게 요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그 부른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 생각은 들지만 일단 아무튼 불러요. 불러가지고 디테일한 얘기를 할 것처럼 하는데 똑같이 김용범 차장이랑 실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이든 시기에 발표된 금액도 있고 바이든 정부 말기에 반포된 금액도 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집행할 금액이다. 그래서 뭐야?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유추해 보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1월 달에도 막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가가지고 얘기하고 김동관 회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것들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포함돼야 되는 건 레버리지로 쓰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꼬라박은 돈이 얼마야? 이건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하겠지? 지만 이 2천억 불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지 않을까? 라고 추정이 좀 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아마 그 굉장히 뭉개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도 지금 다 투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들어갈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그거에 대한 지급 보증 우리가 할게. 대출 보증 정부가 그냥 해주면 되잖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뭉개 놓은 거죠 서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뭉개 놓은 거죠.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요 2천억에 포함시킬 건지 왜냐하면 2천억이 뭔지 2천억에 대한 펀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못 박을 필요 없죠 미리. 아니 원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 얼마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거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자 지금부터 이 들어가는 건 자 2천억에 들어가서 세는 겁니다라고 그건 곤란하지.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뭐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서로 남겨져 있어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고 이거 반영시켜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기업들이 좀 약속해 놓은 것들을 정부도 그것을 약속한 것으로 요렇게 이제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이거의 백그라운드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펀드 다 될 것 같아? 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가서 조선소를 세우고 조선소를 딱 세운다 칩시다. 한국 기업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해서 미국 펀드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선소를 해도 사람이 없어요. 만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일을 해본 기업가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공장이 언제 완성이 될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 일을 더럽게 못한다. 네. 그렇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그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사람들이 놀았다 이게 아니라 그쪽 분야에 각종 규제나 노동 규제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을 쫙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임금,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맞춰서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떠나요.
예, 제조업이 다른 데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네. 좀 덜한 곳으로. 그것이 올바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경공업을 부흥시키겠다. 박정희 시대를 다시 섬유 산업을 우리는 해야 한다. 옷 공장을 전국에 사람들이 누가 일하냐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뭐 8시간 다 지키고 뭐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걸 못 맞춰요, 한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면 절대 가격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경공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1970년대 수출 산업에 우리의 뭐 영광을 다시 한번 뭐 박아 뭐 이런 박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러면서 박아 뭐 이러면 뭔가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국힘에서 막아 걔들은 박아 할만해. 뭐 이런 거. 걔들은 할 것 같아. 내가 어쨌든 그걸 하면 미친 짓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섬유산업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면 지금 동남아시아로 다 나가 있는 그 옷 공장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하면 거기서 일 못해요. 이 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그럼 그래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니네 나라에 팔아서 니네 할 건데 그것을 과연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물음표긴 해요. 그러면 지금 조선업 펀드 1,500조 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정말 현실화가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국의 조선 업계가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가 보죠. 왜냐면 미국에 파니까 배를. 그러면 우리의 이 전문가들이 가셔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런 전문가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 데려가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 구조조정 될 때 조선업계의 이제 그 현장 노동자들 중에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 꽤 계시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국은 조선 기술에서는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중공업의 나라예요. 제조업의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게 탑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국이 이제 이 수요를 다 못 맞추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좀 됐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이러면서 어차피 미국에 배를 팔아야 되는 거면 미국에서 가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노동자들은 그렇게 되면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조선업이 한국에서 다시 부흥하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눈치 빠른 노동자들은 가겠죠. 미국으로. 왜냐하면 거기 조선업이 뭐 그 한국에 밀린 지 꽤 됐는데 그런 고급 기술자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노동자들이 갈 수는 있죠. 네, 근데 미국에 세금을 내겠죠.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가 지금 일본에도 요구하고 어디에도 요구하고 한국에도 요구하고 좀 액수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빨리빨리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체력이 과연 또 그 정도의 인건 맞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정부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죠. 네. 어딜 딱 공장 세우면 여기 이 공장에 필요한 사람이 300명이야. 300명이 빠바방 모여가지고 바로 당장 자 배를 만들기 시작해. 이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딱딱딱딱 진행되는 그 박정희 시대에 그 정주영 회장이 했던 그런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오래 걸릴 문제고 그때마다 투자들이 이루어질 텐데 장기적인 투자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뭐 예를 들어 트럼프 4년이라는 시간조차도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아, 빨리 좀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LNG 1,000억 불 수입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LNG를 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 이게
전에 방송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알래스카 쪽에서 LNG를 그 개발하는 방식의 맞아. 투자를 하면 좀 곤란하겠다 이런 우려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건 아니고요. 아. 3년 동안 이제 1,000억 불어치를 사오겠다. 이게 이제 다른 수입선을 변화시키는 거겠죠.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 거를 이제 미국 쪽으로 돌리는 방향. 근데 일본은 사실 이거를 투자를 했거든요. 하겠다고 했거든요. 알래스카. 네. 요. 대만도 하겠다고 했고. 아. 구체적으로 이제 구속력을 가진 투자 뭐 약정서 이런 거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는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중에 코걸이가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일단 그거를 피해간 아. 것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네. 믿어봐야죠. 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뭐 수요를 창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중동만 손해 본 거예요? 중동이 뭐 어떻게 되거나 사실은 저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손해라고 하시면 뭐 네, 손해. 뭐 중동이 중동 침체겠죠. 입장에서는 한국에 팔던 걸 좀 덜 팔게 되고 뭐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뭐 펀드- 중동에 있는 주요 국가들한테 우리가 사오는 것도 그 전엔 이란에 샀으니까 우리가 이란에 사던 거 이렇게 전면 안 사거든요. 아. 그렇게 된 지 좀 됐어요. 이란 제재 이제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게 됐는데 그걸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사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제 미국으로 넘기는. 결국에 쓰리 쿠션을 친 거죠. 미국이 이란을 때려서 이란에서 사지 마 한 다음에 다른 데에서 사게 만든 다음에 자기네 나라에 사게 하는 뭐 이상한. 결국에는 나한테 살아가 결론적으로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러시아에서 사야 된다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입장인데 뭐 좀 나눠서 사면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나왔고 아까 그 조선업 얘기 잠깐 좀 원래 이 곰곰이님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그 조선업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00억 불이에요.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 기회 땅이긴 하죠. 군함을 뭐 앞으로 한 30년 동안 300척 정도를 만든다는 거니까 미국에서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주거나 뭐 그 지금처럼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왜냐하면 전략적인 거니까 이거는 군함이니까. 그리고 뭐 미국에서 필요한 배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회인 건 맞는데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거제에서 만들면 되지. 그게 더 좋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 내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짓지. 이미 실제로 많이 가 있고요. 미국에 한 1,500불을 지금 거기다 200조를 갖다 꼬라박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라서 정부에서 막 야, 마스가가 이번 협의에 최고야. 조선업이 좋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공고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기회인 건 맞고 실행될 가능성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지만 규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영향을 주죠. 한국 조선업 자체, 그러니까 근데 조선업이라는 것을 이제 뭐에 영향을 주냐면 그 기업 자체도 있겠지만 여기 계열사들이 존재하잖아요. 노동자들도 존재하지만 계열사의 이제 노동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주서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내는 거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관세 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전체 흐름을 쫙 만드는 거를 미국은 하고 싶은 거고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 한국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추가 쟁점. 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아, 우리 한모 이번 씨가 협상에서- 제가 할 만큼 아직 남았어요.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초스피드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럼 농수산물 그 거시기 됐는데 너무 많이 퍼준 거 아니야라는 걸 점검해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냉탱 없이 퍼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네. 다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대응 논리는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품목별 관세. 사실 이 상호 관세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이거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아는 게 없어갖고 전문가이신 한무 씨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진 않지만 예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관세는 지금 이제 그 상호관세랑 별도로 이제 부과가 됐던 건데 요것도 이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큰 게 이제 자동차였고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0% 깎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원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25%였는데 10% 포인트가 이제 기존에 25% 아니었다고. 한결같으셔. 5월부터는 25%가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4월부터 4월부터 오케이, 25% 쏘리. 적용되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 얘기할 때 자동차, 철강, 품목관세는 조정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25%로 가겠다.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블러핑이었던 거죠. 결국에 이제 좀 조정이 됐고 이게 4월부터 부과가 되고 있었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격을 좀 입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면 그 현대차로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관세를 붙여가지고 차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관세를 그냥 자기가 감내하거나 근데 현대차는 자기가 그냥 감내하고 영업이익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차값을 조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2분기 실적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5.6%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 관세 효과였군요. 네. 미국 판매 대수가 3.3%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팔았지만 관세 부분을 자기가 그냥 영업이익으로 그 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줄었고 현대차도 이제 발표를 할 때 미국 관세 영향이었다 일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이 있긴 한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비중이 좀 어떻게 되나요? 그거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엘라바마 하고 이제 조지아주에 완성차 공장이 있고요. 그 기아도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팔고 있는 그 차 중에서 현지 생산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현대차는 40%가 안 되고요. 기아는 4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세 영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생산하는 것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출을 할 때 관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현대차의 주요 이 경쟁 업체들은 일본하고 유럽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죠. 미국 그렇게 시장에서 주로. 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일본하고 EU가 얼마나 맞았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도 이제 똑같이 15%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만약에 한국이 25%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일본이랑 EU는 15%로 이제 10% 깎이면 타격이 엄청 크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 비교 차종을 이제 아반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아반떼가 미국에서 파는 게 그 토요타 코롤라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 폭스바겐의 제타 요것보다 조금 낮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만 25% 때려 맞으면은 가격이 역전되는 것 아니냐 큰일 난다라고 했었는데 그쵸. 어쨌든 다 똑같이 15%가 됐으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배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 기자 말대로 여기서 중간에 지금 미국이고 우리끼리는 그나마 다른 나라랑 그래도 비슷하게는 같다고 좋아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뭐 우리나라, 일본, 유럽에 모두 다 삥 뜯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이잖아요. 좀 짜증나긴 하네요. 다 같이 담합해서 15%씩 올려야 돼. 우리도 다 같이 관세 매겨. 가격을요? 네. 가격. 안 팔리겠죠.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담합해서. 미국 차를 사지 않을까?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지. 미국 차가 없어요. 포드. 포드가 그런 차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뭐 픽업 트럭 이런 거 파니까. 아반떼를 팔진 않잖아. 그렇죠. 네. 다 같이 올리는 방법이 있죠. 네. 당해봐라 이런 거죠. 근데 정보먹으러 일단 일본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같이 당해봐라. 뭐한 3-4개 회사가 모이면 되죠. 토요타랑 이제 현대, 기아 차랑 이제 근데 폭스바겐이랑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막판에 먼저 납작 엎드리는 데가 꼭 있어. 한국. 우리 현대차. 참. 아니 근데 뭐 일단 15%가 뭐 25%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15% 한 게 어디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좀 관철시키지 그렇죠.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한국은 원래 FTA 맺고 있어서 관세가 없었는데 그 일본 EU는 2.5%를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걔네가 15%를 했으면 우리 12.5%만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거를 이제 그 김용범 실장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얘기도 했어요? 네, 요거를 기자가 질문하니까 15.5가 맞죠. 우리도 주장을 했습니다.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 실무진에서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 여기서 트럼프죠.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뭐 그런 미국 측에서 따로 협상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15.5를 주장을 했는데 관철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수 말에 의하면 깡패 새끼죠. 그러면서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그런 관세 관련된 무역 질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같이 남겼습니다. 뭐 트럼프가 관세 광범위하게 관세 얘기를 꺼내면서 FTA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죠. 관세 시대로 진입하자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 매겨야지. 또 여기 계속 돈 올릴 것 같은데. 두더지 강선수. 네. 아니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그대로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윤석혁 그 대통령실 산업정책 비서관이 이제 브리핑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 3위조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상되지 않았다.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과 EU도 동일한 수치로 협상이 안 되고 그냥 끝났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미국이 이제 수입산 철강이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 달에 50%로 올렸어요. 미쳤다. 한국이 원래는 그 대미 수출량, 그 철강 수출할 때 263만 톤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없었거든요. 헐. 근데 그거를 갑자기 50%로 늘려버린 상황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갑자기 0에서 50%는 아니 이거 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해서 그죠? 저는 0, 막 그거는 뭐 잘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전에 50으로 올렸던 걸 50으로. 그대로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게 야. 철강업계에서 미국에 대한 그 수출량이 꽤 되거든요. 그 무역협회 자료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이 그 철강 수출한 규모가 4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13.1%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포스코는 그 수출량의 10%, 현대제철하고 세아제강 보니까 30%가 넘어갑니다. 미국 수출량. 그러니까 타격이 이제 상당한 거고, 지난 5월달 그 한국의 대미철강 수출액을 보면은 16.3%가 감소해버렸어. 이제 이 타격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 현상이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뭐 한 2달 전인가 요 얘기 나오고 그 품목관세 발표되고 포스코 분이랑 이제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다 사람 사는 데라 할당 이 관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63만 톤인 거잖아요. 그럼 264만 톤부터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멕시코로 보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에서 이제 무관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멕시코도 해버리니까 그쪽 현지에서 이제 총판 개념 유통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한국 철강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바뀔까 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굉장히 또 이게 관세 폭탄을 여기 철강업계가 제 직격타로 맞고 있었구나. 여기가 문제네. 아니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에도 철강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완성차를 만들어도 한국에서 만든 철강을 미국으로 수출을 해버리면 거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골치가 아프네. 철강도 그렇고 다른 자동차 부품들도 만약에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으로 보내면 그 완성차는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어요. 그게 15%가 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여전히 좀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 자료인데,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현지 그 부품 조달률 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지만 그 부품의 50%는 이제 수입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 그 부품 조달률, 현지 부품 조달률을 보면 혼다하고 토요타는 60%가 넘고 50%가 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조금 부품 조달 측면에서 관세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그 포드가 아시다시피 미국 완성차 업체니까 미국에서 이제 80%의 그
완성차를 만듭니다. 근데 얘네가 철강하고 자동차 부품은 또 수입을 해요. 아.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포드 자국의 이 차인데도 관세 영향을 받고. 그러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밤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 관세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2023년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 아. 잘한다. 아주 트럼프가 아주 그래서 세리하우스 CFO가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부품 공급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포드에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포드도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고 뭐 언급한 게 미국 정부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마무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 유럽 주로 일본 어디서 이런 데만 사요? 그런 게 아니구나. 멕시코죠,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캐나다. 부품들이요.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의 영향을 좀 줄이려면 현지 조달률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선업 관련된 그 부품 산업 관련된 그런 고민들이 여기도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현대차가 그 얼마 전 지지난주 실적 컨퍼런스 콜 2분기를 했는데 부품 현지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이제 한국 부품사들은 그 미국 수출해주는 최대 고객사를 잃어버리는 맞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현대차하고 포스코도 이제 이 관세 대응책 관련해서 현지에다가 뭐 제철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관련된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자, 이게 관세가 웃긴 게 그 부장님이 얼마 전에 그 발제하셨던 것 중에 보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어 가지고 아리백 3단도 만들고 해서 기업 투자 유치하자. 요게 이제 관심사인데 한국 기업들은 정작 미국 관세 피하겠다고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포드 같은 회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관세 폭탄 셀프로 맞게. 목소리를 그래가지고- 세게 내주면.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은 지금 원래 그 정책이 나올 때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의 관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그러니까 이게 현대 뭐 조선업 이러면 이제 대기업들만 생각하잖아요. 그 밑이 이제 죽어날 수 있긴 하죠. 이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필요한데 여기에서 또 나온 얘기 그러면 다변화 전략이 또 나와요. 한국이 어쨌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뭐 완성차든 부품이든 다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일극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또 계속 따라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의 이제 수출 다변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미 한국에 대한 그런 인식, 한국의 기술력이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 그것을 좀 해야 된다라는 뭐 의견들도 좀 많죠. 네. 근데 뭐 지금 자동차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 철강 들어가는 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이런 것도 당연히 이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철강 파생 제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철강을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이고 여기에 그러면 그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철강이 함량된 그 함량분에 비례해서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철강 함량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가전제품 있으면 거기에 철강이 얼마 들어갔느냐를 그 따져서 거기에 비례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런 거고 미국이 이제 지난달에 파생 제품 목록에다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뭐 이런 가전제품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가전제품에도 이제 일부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비서관이 요 파생 상품 그 관세를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 파생 제품에 대한 그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좀 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아직 관세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요.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의약품도 이제 같이 남아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요 이게 이제 협상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고 다만 이제 그 김용범 실장이 밝힌 거는 이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데랑 이제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 그 상대국들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져오는 그런 그 조건을 달기로 했고 일본도 이제 이 최애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그 계속 오늘 성과 협상 결과 발표된 내용만 볼 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그 한부 씨한테 부탁을 좀 드렸던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국은 워낙에 수출 품목들이 좀 그 편향돼, 집중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고 그 집중된 품목에는 아직 미국이 품목별 관세라는 높은 고유 관세를 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향후 과제가 되겠죠. 네네. 똑같은 구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없었잖아요. 자동차 관세가. 근데 15% 낮았으니까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실이 최애국 대우라고 얘기는 해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최애국 대우잖아요. 아, 우리 입장에서 최애국 대우긴 아니, 한데. 우리 입장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는 최애국 대우라는 게 다른 나라에 나라들- 비해서 맞아. 다른 나라랑 기준이라는 그 거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 보는 건 그거죠. 마찬가지라는 다른 거야. 나라 다 25% 해주고 너는 그치. 20% 해줄게. 이것도 그러니까 그건 손해 보는 거 같아. 그게 이제 좀 약간 똑같은 구조가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주요한 품목이 어떻게 있다. 하면 조져야 되나 진짜 트럼프라지. 트럼프를 진짜 오늘 주제 트럼프 어떻게 조지나. 조질 방법이 없나? 근데 이게 또 다른 쟁점에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방위비 분담금 있잖아요. 그게 여기 쟁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안 한 거죠. 통상 영역에서만 한다고 오늘도 그 김용범 정책실장 말은 통상은 통상대로 이번에 하고 그 정상회담 8월에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안보 이제 외교 안보 분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통상 보통은 경제 분야까지 다 정상회담 때 하잖아요. 아, 그것도 해요.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좀 약간 정상회담에서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상황이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때도 그것만 하기에도 좀 머리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방위비 분담금 지금 우리가 1조 5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내야 되는 게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작년 10월에 합의한 거대로 이제 그게 발효가 된다고 하면은 근데 그걸 지금 트럼프는 이제 다시 되돌려가지고 협상을 다시 하자. 거기서 원하고 있는 건 15조? 13조인가? 어이구. 13조 정도를 1년 연간. 10배네. 그쵸. 그 정도 요구하고 있고. 1조 7천억에서 13조? 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뭐 그렇게 뭐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1조 주는 것도 지금 네. 말이 안 얘 되는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우 진짜 정말. 그래서 그런 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방비를 증액하려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 이제 나토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나토 국가들한테도 이제 GDP 대비 5%? 맞아요.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 아, 네. 한국에? 그쵸. 한국이? 아, 뭐 그냥 속국이야, 지가 그게 뭔데. 이제 뭐 이거랑 연동될 수도 있고 어우. 방위비 분담금이랑 연동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전략을 또 따로 세워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연동되는 게 이제 주한미군 문제. 그쵸. 미국은 이제 4,300명 정도인가?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우리가 지금 2만 8,000명 정도거든요. 주한미군이. 그 중에 4, 5,000명을 이제 인도 태평양 기지로 이제 옮긴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옮긴 그 주한미군을 주한미군에서 파견하는 형식이 될 것이냐 그냥 이제 아예 우리가 그만큼 감축을 해서 그쪽 보낸 이제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이 아닌 이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면 주한미군에서 파견하는 형식이 되면은 중국이랑 이제 대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개념적으로는 중국과 적대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좀 대만 문제에 빨려들어가는 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이제 같이 연동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북핵 문제가 또 논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비핵화라는 용어를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순화해서 쓸 것인가? 근데 북한은 어쨌거나 맞아. 우리나라든 미국이랑 대화 테이블에 비핵화를 전제로 앉지 않겠다는 거를
이번에 성명에서 확실하게 했잖아 입장을.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군축 협상하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럼 군축을 하려면은 힘들다. 국방비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그게 복잡해지는 거야. 국방비 5%를 GDP 대비 5%로 한다, 올린다. 이 군축 협상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 중. 머리가 빨개질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한미 협상도 그런데 이따가 이런 국방 문제 뭐 안보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럴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면 막 미칠 것 같아. 그랬으면 관세 협상에서 모두 다 개방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관세 25% 됐을 수 있어 우리. 거기서 그걸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랬을 수 있다. 우리 뭐 지금 뭐 13조 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등골이 솟는. 유석열 정부 때 어쨌거나 그 협상을 했어요.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줄여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협상한 거니까. 그래요. 협상 강요들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제 가야 할 길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첫 협상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아까 뭐 얘기 다들 뭐 하셨지만 그 나온 그 대통령 메시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큰 고비 넘었다. 그냥 큰 고비 넘은 거지. 맞아요. 짜잘한 맞아요. 고비 남았고 아직 집중해야 될 게 많죠. 네. 그래도 큰 고비를 잘 넘기셨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홍민철 기자와 조한무 기자가 함께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를 좀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시사꿀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